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좀 큰 사건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2025년에 있었던 디파이 해킹 사건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을 겁니다. 바로 밸런서 해킹 사태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은 뭐 특정 자료를 막 분석한다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 전말과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또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당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밸런스 해킹 사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게 사건 발생 시점이 협정 세계시, 그러니까 UTC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 3일입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터졌죠. 11월 3일이요? 네. 피해 규모가 이게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서 발생했는데요. 최소 1억 2,8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와, 1억 2,800만 달러. 원화로 하면 거의 뭐 1,700억, 1,800억 가까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였어요. 당시 디파이 시장 전체가 정말 충격에 빠졌었죠. 공격이 주로 타겟으로 삼았던 건 밸런서 프로토콜의 V2 버전, 그중에서도 이제 컴포저블 스테이블 풀이라는 좀 특정 유형의 유동성 풀이었습니다. 아, 컴포저블 스테이블 풀이요? 네. 이름 그대로 뭐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가치가 연동된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교환하게 만든 풀인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죠. 다행히 밸런서의 최신 버전인 V3는 이번 공격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서 V3 사용자들은 좀 안심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 1,70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다 사라진 건가요? 혹시 일부라도 좀 회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 네,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테이크와이즈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정 기능을 딱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치했던 자금 중에 약 5,041 OSETH, 이걸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OSETH요? 그건 어떤 거죠? 아, 그건 이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받는 일종의 유동성 토큰인데요. 당시 가치로 계산하면 약 1,930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50억 원? 오, 그래도 250억 원이나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물론 일부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속하고 좀 준비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죠. 그리고 사건 직후에 밸런서에 예치된 총 자산 가치, 우리가 흔히 TVL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TVL? 그 TVL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요? 단순히 해킹당한 금액 때문만은 아니었댄데요. 맞아요. 그 해킹으로 직접 빠져나간 돈도 크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용자들이 이서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자금을 빼가면서 TVL이 더 크게 확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물론 뭐 TVL 집계하는 사이트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어요. 아, 그렇죠. 보통 TVL은 그 프로토콜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보는데 그게 반토막 났다는 건 진짜 신뢰에 큰 금이 갔다는 의미겠네요. 이게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영향이 꽤 컸다고 들었거든요. 네, 파급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디파이 생태계가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기반이라서 다른 프로젝트 코드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위 포크 프로젝트라고 하죠. 네, 포크 프로젝트들. 밸런서 코드를 사용했던 베라체인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곳들이 즉각적으로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아, 자기들도 같은 문제가 있을까 봐요? 그렇죠. 혹시 우리도 같은 취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긴급하게 네트워크를 아예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는 하드포크를 진행하거나 그런 연쇄적인 조치들이 막 이어졌습니다. 한 곳에서 불이 나니까 순식간에 옆으로 번진 거죠. 이야, 정말 도미노처럼 쓰러졌네요. 네. 그래서 핵심만 다시 요약하면 추정 손실액이 1억 2,800만 달러 이상이고 다중체인에서 발생했고요. 회수액은 약 1,930만 달러 정도. 이건 스테이크와이즈가 회수한 거고요. 영향을 받은 건 V2의 컴포즈블 스테이블 풀스, V3는 괜찮았고 최소 6개 체인에서 피해가 보고됐고 베라체인 같은 관련 프로젝트들이 긴급 조치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대형 사건이었군요. 근데 기술적으로 좀 궁금한 게 어떻게 1억 달러가 넘는 그 1,7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해커가 파고든 그 허점이라는 게 정확히 뭐였는지 일반 사용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킹의 핵심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밸런서 V2의 컴포지블 스테이블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안에 숨어있던 취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코드 안에 취약점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는 보통 이제 누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권한을 체크하는 접근 제어 로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풀 안에 있는 자산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수학적 계산 로직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자산 교환 비율 계산하는 불변식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점 이하의 아주 정밀한 계산 같은 것들이죠. 해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의 허점, 뭔가 논리적인 오류나 빈틈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거나 아니면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일부러 일으켜서 풀에 예치된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인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은행 금고 문을 여는 그 복잡한 암호 체계 자체에 뭔가 빈틈이 있거나 아니면 설계도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돈을 빼간 거랑 비슷한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식의 어떤 권한관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설계상의 근본적인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특히 이 공격자는 더 치밀했던 게 밸런서 V2가 여러 블록체인에서 운영되잖아요. 이 점을 이용해서 한 곳만 공격한 게 아니라 여러 체인에서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제 밸런서팀이나 커뮤니티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을 벌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였겠죠. 탐지하고 방어하는 걸 최대한 교란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밸런서 VT의 구조적인 특징인 부스터드 풀이라든지 자금을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볼트 구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쇄적인 취약점도 같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포크 문화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또 문제를 치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포크 문화요? 어떻게요? 검증된 코드를 가져다 쓰면 개발 속도는 빨라지죠. 그런데 원본 코드에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코드를 가져다 쓴 모든 프로젝트가 그냥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원본에 바이러스가 있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혁신이 빠른 만큼 위험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이게 단순히 코드 몇 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 공격에 포크로 인한 전파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혹시 밸런서 시스템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단순한 기술적 취약점 하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요. 네, 그 지적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코드 버그 문제를 넘어서요. 몇 가지 구조적인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피해 규모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측면이 강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밸런서 V2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설계 방식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V2는 볼츠라는 어떻게 보면 좀 중앙 집중화된 유동성 관리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볼츠요? 중앙 집중화된? 네, 모든 거래나 자금 관리가 이 몰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물론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볼트나 관련된 핵심 로직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소위 단일 실패 지점, Single Point of Failure, SPOF의 위험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한 군데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해킹은 바로 그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중앙화된 구조가 피해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포크 경제의 양면성입니다. 코드 공유가 분명 디파이 생태계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밸런서 사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취약점이 마치 전염병처럼 생태계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 말이죠. 혁신만큼이나 위험도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뼈아프게 배운 거죠. 그렇군요. 포크의 이면. 세 번째 요인도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보안 감사의 한계입니다. 밸런서 역시 여러 유명 보안 감사 업체들을 통해서 코드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을 겁니다. 네, 보통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감사를 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다는 건 감사 횟수나 그 업체의 명성이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자체의 근본적인 견고함이 사실 더 중요하고요. 또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아무리 꼼꼼히 살펴봤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새로운 공격 방식에 의해서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감사 과정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구조적인 문제, 포크 문제, 심지어 보안 감사의 한계파지, 이게 다 얽혀서 피해가 커졌다는 거군요. 정말 심각하게 들립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TBL 감소 외에 또 다른 영향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물론입니다. TBL 급락 외에도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대형 해킹 사건이 터지면 아무래도 역시 디파이는 위험해. 이런 인식이 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불안감이 커지죠. 네. 그래서 디파이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디파이 관련 토큰 투자를 좀 망설인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죠. 이게 또 이더리움, ETH나 다른 알트코인 가격에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는 디파이 섹터의 불안감이 시장 전체로 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특정 코인 가격이 딱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워낙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TBL 감소에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가격 변동성 확대까지 정말 파장이 컸네요.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발렌서라는 특정 프로토콜만의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디파이에 참여하는 바로 당신에게도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1달러짜리 디지털 코인,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디지털 경제에서 가치를 저장하고 결제하고 또 이동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결제 레일, 그러니까 기반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온라인 쇼핑을 하든 디파이에서 이자 농사를 짓든 그 배경에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 결제 레일, 기반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해킹 뉴스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 흔히 말하는 패깅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죠. 하지만 밸런서 사태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요, 가격을 넘어서 당신이 의존하고 있는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직접 돈을 잃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매일 쓰던 서비스의 유동성이 갑자기 말라버리거나 다른 서비스로 자금을 옮기려는데 그 다리, 브릿지가 끊기거나 심지어 시스템 운영 자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정말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어서 한 곳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 서비스가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내놓는다거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핵심인 시대가 된 겁니다. 태도와 준비가 중요하다.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이 또 우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태도나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들을 당신께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나 플랫폼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하나의 길만 고집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길만 고집하지 않는다. 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나 특정 플랫폼에 당신의 모든 자산을 걸거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좀 알아두고 필요하다면 자산을 분산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다른 길이 아니라 돌아갈 다른 길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실제 위험을 줄여주거든요. 분산이 중요하군요. 네. 둘째는 속도보다는 정확하고 투명한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설픈 변명이나 혹은 침묵보다는 현재 상황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명확하고 빠르게 알리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그 투명한 정보 공개가 수많은 루머 확산을 막고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통의 중요성. 그쵸? 셋째, 수익률보다는 현금화 가능성, 즉 즉시성을 먼저 따져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가치는 사실 높은 이자율이 아니라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다른 자산, 특히 법정화폐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 즉시성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면 그건 위기 상황에서 불안감만 더 키울 뿐이죠. 아, 증시성.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느냐. 네. 넷째는 매뉴얼보다 반복된 리허설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건 다르거든요. 비상대응 계획, 매뉴얼 만들어 두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시스템 운영자들은 평소에 위기 상황을 가정한 반복적인 모의 훈련, 즉 리허설을 통해서 대응 절차를 몸에 완전히 익혀둬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특정 가격 정보, 오라클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여러 각도에서 감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험 신호가 딱 감지됐을 때 어떻게 시스템을 자동으로 멈추거나 혹은 제한할지 미리 합의된 절차, 즉 일종의 비상브레이크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진정한 안정성이라는 건요. 단순히 가격을 1달러에 맞추는 그 능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대비해서 잘 준비된 시스템, 레일, 그리고 명확하고 투명한 소통 방식, 언어, 마지막으로 정해진 대응 순서와 반복 훈련으로 숙달된 절차, 행동,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진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들입니다. 시스템, 언어, 절차, 안정성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편의와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안겨준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밸런서 사건은 그 위험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대비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답을 준비해두는 자세겠죠.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 역시 항상 준비하는 쪽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디지털 자산 생활에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